이동진, 김중혁의 영화당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김중혁입니다. 네, 영화당 앞으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컨셉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매주 하나의 방송 분량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씩 주제를 잡아서 그 영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스타일의 방송을 예전부터 사실은 제가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 제안해 주셔서 선배에서 굉장히 기쁘고요. 자, 저희가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늘 첫 회이니까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영화당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과자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 무슨 어떤 거대한 무슨 뭐 성전 같은 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요즘 또 총선 끝났으니까 정치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당이니까 약간 일상에서 당 떨어졌을 때 영화당? 섭취할 수 있는 당, 영화당. 뭐 원내 총무하시겠어요? 저는 원내 총무는 별로고요. 홍보 쪽을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위원장 정도? 대변인 같은 거? 좀 더럽긴 하지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영화당 제목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주제로 정말 고심 끝에 저희도 한 30개 정도의 주제를 진짜로 브레인스토밍 했잖아요. 그 중에서 바로 이걸로 골랐습니다. 한국 대표 감독 5인의 데뷔작이라는 주제고요. 부제로는 그들은 이렇게 시작했다입니다. 5인이 누구냐? 바로 이분들이십니다. 오는데 세트가 너무 예뻐가지고요. 글쎄,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걸어놓으니까 굉장한 대가들 같은 느낌이. 실제로 대가들이시면서도 그 엄청난 아우라들이 느껴지는데 이 앞에 앉아있기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다섯 분의 공통점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걸 보니까 지금 한국 현재의 한국 영화계의 어떤 힘과 혹은 한계까지 그대로 다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다섯 분의 공통점은 이창동 감독을 제외하고는 네 분 다 30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을 제외하고 얘기하면 네 분이 모두 다 1996년도부터 2000년 사이 4년 동안 되는 기간에 데뷔를 했어요. 이 중에 21세기에 데뷔하신 분은 없거든요. 그 말인즉슨 한국 영화계에는 90년대 말에 지금 현재의 그 대가급에 해당하는 감독들이 다 나와서 그분들이 아직도 대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뒤에 나온 신인들은 그 정도까지 빛을 발하고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계에서 세대 교체라는 문제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죠.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섯 분들이 지금은 다들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너무 좋아하는 감독들이지만 이 다섯 명의 데뷔작 중에 성공한 사람 제 생각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작품적인 평가를 떠나서 초록물고기는 성공을 그렇습니다. 했죠. 초록물고기를 만드셨던 이창동 감독님만 초록물고기로 당시에 비평적으로나 또는 흥행에서까지 모두 성공을 한 유일한 케이스고요. 홍상수 감독은 뭐 비평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그렇지만 그 영화도 흥행에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분 감독은 흥행적으로나 비평적으로나 당시에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되짚어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뷔작이라는 건 그 한 사람, 한 예술가의 인생 전체를 걸고 하는 싸움 같은 거잖아요. 어떤 일반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서 뭔가 일을 한다면 예술가들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데뷔작부터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하는데 데뷔작이 실패하면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뷔작의 의미가 더욱 남다른 분들이 아닌가. 김현수 작가께서 어디서 쓴 걸 보니까 누구든지 첫 번째 소설은 잘 쓸 수 있다. 진짜는 두 번째 소설이다라는 얘기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소설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기술적인 문제 혹은 방법적인 문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징크스도 생기는 거죠. 첫 번째 장편 소설 좀비들이 최고죠? 중혁 작가님은? 그것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아픈 것만 오면 다 그리고 제가 이 데뷔작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도 만들었습니다. 이 짧은 프로에 뭔가 좀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영화당 1분 브리핑이라는 코너인데 이 코너는 전적으로 김준영 작가님께서 맡아주시는 걸로.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당 1분 브리핑. 네. 네. 사실은 이게 제가 네. 그림을 좀 그릴 수 있고 글쎄요. 글씨를 좀 예쁘게 쓰기 때문에 심지어는 왼손으로 쓰셔도 네. 이 정도 쓰시잖아요.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2000년에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네네. 플란다스의 기회가 나오게 됐지만 네. 제가 데뷔한 해입니다. 아, 네. 2000년이 네. 남북 정상회담과 더불어 3대 사건이군요. 그렇죠. 네네.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5명의 감독들의 데뷔작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동물이 다 나옵니다. 대부분 물고기, 달이 개, 동물인가요? 해가 돼지, 동물인가요? 악어. 네 개는 다 동물이고요. 네네. 여기만 동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네네. 데뷔작들이 왜 동물이 들어가 있을까? 진짜 그러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뭔가 은유하거나 뭔가 직접적으로 말하기 힘든 무언가를 설명하다 보니까 개가 나오지 않았을까? 네. 혹은 물고기, 악어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코너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더더욱 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1895년도가 영화가 처음 만들어진 해거든요. 그렇죠. 리메이르 형제가. 네. 그래서 영화의 두 번째 세기가 96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 영화계의 틀은 사실상 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완전히 확립돼서 네. 그 체제가 굳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일단 멀티플렉스가 만들어진 게 이때 96년, 97년, 98년 이때 사이고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네. 그다음에 96년도에 부산국제영화 시작됐죠. 네, 중요한 사건이죠. 95년도에 영화의 두 번째 세기의 첫 해를 맞아서 한국에서 한 5월쯤에 영화 잡지들이 붐을 이루면서 시내 21이나 키노 같은 잡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감독들이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96년에서 2000년 사이에 대부분이 데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한국 영화계는 사실상 이때 다 확립이 됐구나. 네.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이분이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동물도 나오지 않고 혼자 떨어져 있고 네. 이분만 없으면은 네. 굉장히 그림이 좋은데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에 생생한 그 순서대로 역순으로 한번 이 5분을 소개해드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데뷔가 가장 늦었는데요. 2000년에 데뷔를 했죠. 근데 뭐 나이가 가장 상대적으로 어리시니까 네. 플란다스의 개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전 이 작품을 참 좋아합니다. 그때가 제가 백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데뷔를 막 저도 했기 때문에 동병상련 그런 마음으로 봤는데 절절하셨겠어요. 왜냐하면 극 중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그렇죠. 시간 강사로서 교수가 아직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니까. 그 아파트에서 분리수거하면서 돌아다니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 블란다스에게는 뭐 간단한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두 주인공이 있는데 하나는 현남이라는 여주인공인데 이 여주인공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하죠. 네, 배두나 씨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파트에서 개가 자꾸 죽거나 실종되는 사건이 생기자 이 범인을 잡겠다는 일념을 갖고 있고요. 또 한쪽의 남자 주인공은 이성재 씨입니다. 이 사람은 시간 강사인데 시간 강사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싫어서 그 개를 없애려고 하다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당시에 이 영화가 비평적으로나 또는 흥행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어요. 찾아보니까 전국 관객 10만 명이 들었는데 사실은 성공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작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한번 꼭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이 영화의 전 도입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그 이성재 씨가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는데 그쵸. 창문에 입김이 서리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이래서 봉준호구나. 디테일, 봉테일. 네, 봉테일이라고 하는구나. 그때 딱 알 수 있죠. 이성재 씨뿐만 아니라 그 바로 다음 장면을 보면 배두나 씨가 등장하는 첫 장면도 이 스포츠 신문 가판대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뒷모습이 나오는데 네. 흥미로운 건 본인의 데뷔작에 등장하는 첫 두 남녀 주인공을 둘 다 뒷모습으로 등장시킨 감독이에요. 네. 그런 그리고 이 면에서도- 영화에서는 뒷모습이 아주 중요하죠. 네네. 왜냐하면 배두나가 이성재의 뒷모습 때문에 생기는 일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일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뒷모습을 위한 영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프로 지금 너무 깊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데 바로 그겁니다. 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성재 씨가 앞에서 달리면서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내 뒷모습 보면서 생각나는 게 없어? 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순간이죠. 영화 깊이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영화당인데. 사실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를 데뷔하기 전에 지리멸렬이라는 단편을 통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데뷔가 주목되는 감독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준호 감독은 이 작품에서 사실은 좀 이렇게 쓰디쓴 네. 그런 적어도 대중적으로는 그런 실패의 맛을 봤었는데 이 영화가 저는 봉준호 감독의 이후 필모그래피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점인가 하면 사실 플란다스기는 생각보다 덜 장르적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영화들, 다시 말해서 그 다음 영화가 바로 그 유명한 살인의 추억,
괴물로 이어질 때 보면 이후의 작품들은 좀 더 장르적입니다. 네. 최근에 설국열차까지.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은 아마도 장르라는 것을 대중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이후에 좀 더 세게 생각한 것 같고요. 그런 요소가 적었던 플란다스계의 실패에서 아마 대중적으로 그런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데뷔하는 사람들 혹은 감독들은 네. 자신만의 공간을 장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자기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은 아파트. 아파트의 그러네요. 장소를 굉장한 장면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분은 일산 신도시? 일산 신도시를 배경으로 만드셨고 네. 전주 혹은 술집. 홍상수 감독님의 특별한 장소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인사동. 그렇죠. 네. 박찬욱 감독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모호한 공간 위주로 하시는데 김기덕 감독님은 한강 다리 밑. 그러니까 각자의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데뷔작들은 그러네. 자기만의 공간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 영화에서 생각나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어떤 거였나요? 저는 지하실 장면이 참 좋았습니다. 보일러 김씨. 네, 보일러 김씨의 네. 그 네. 공간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그런 공간들이잖아요. 그 공간에서 그 어두운 속에서 그렇죠. 일어나는 일들, 그 묘사가 참 좋더라고요. 굉장히 엉뚱한 유머들이죠. 그렇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진짜 엉뚱한 유머는 뭔가 하면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서 휴지를 사오는데 휴지에다 50m짜리 휴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과연 50m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도로 위에서 언덕에서 굴립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 야, 어떻게 저런 것을 일상에서 유머로 잡을까. 100m. 자,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 장면, 이 플란다스에게는 꼭 추천드리고 싶고 네. 봉준호 감독의 유일한 상업적 실패작이지만 지금 봐도 봉준호 감독은 처음부터 반짝반짝했구나 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재밌는 작품입니다. 사실 2000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바로 어제 개봉한 것처럼 따끈따끈하기도 맞아요. 하고 아주 새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상하지 않는 데뷔작이 있구나라는 그렇습니다. 걸 느꼈습니다. 봉준호 감독 영화는 특히 현대로 올수록 점점점 영화가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봉준호 감독의 여태까지 5편의 장편 중에 가장 밝은 작품이다 네. 라는 것도 부담 없이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 두 번째 영화입니다. 이번에는 이창동 감독의 초록물고기입니다. 네. 이 작품이 탄생한 것은 1997년도죠. 네. 네. 여기 막둥이라는 굉장히 희한한 이름의 한석규 씨. 나오죠. 네. 그분이 97년에 26살 돼지 띠로 나옵니다. 어. 저 동갑이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공통점을 찾아내시는. 막동이라는 그런 인물이 병장으로 만기 제대를 해서 고향에 왔는데 고향은 이제 일산이 막 재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왔는데 일을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이제 어둠의 조직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보스의 여자를 사랑했네 뭐 이런.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기어 올라갔어. 이 초록물고기는 지금 여러 가지 것으로 기억이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중에 하는 건 한석규 씨의 최고 명연기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작품. 또 하나는 송강호 씨의 사실상의 영화 데뷔작. 네. 여기서 저는 그 당시 기억이 나는데 송강호 씨라는 배우를 영화 속에서 우리가 본 적이 없거든요. 관객들이.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아니 저건 배우가 아니라 조폭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말했을 정도고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첫 시내 21 인터뷰를 해서 2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송강호 씨가. 근데 그 제목이 제가 기억이 나요. 제목이 뭐냐면 나 조폭 아님. 이거였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한석규 씨 하면 이 장면 너무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 큰 성 생각나? 하면서 연기도 되시는군요. 큰성 생각나? 빨간 다리? 큰성 그때 생각나? 자, 어쨌건 그런 그 명장면들이 기억이 되는데 저는 이제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일도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대종상을 무주에서 했어요. 근데 겨울에 해가지고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추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그 당시에는 기자였기 때문에 이제 취재를 TV 보면서 했는데, 사상 최악의 방송사고가 계속 났습니다. 그해 대종상이. 초록물고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막이 계속 초록불고기로 나왔어요. 진짜. 그래서 엄청난 그 방송사고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됐던 그 기억이 나요. 정말 웃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너무너무 웃기네요. 초록불고기 네. 코미디 영화 같지 않습니까? 감독님은 초록불고기를 만드셨던 감독으로 길이길이
남을 뻔했죠. 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영화를 조금 깊숙이 들어가서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면, 이 영화에서는 정말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신 대로 공간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속에 두 공간이 있어요. 하나는 일산, 하나는 영등포. 여기는 낮, 여기는 밤의 공간입니다. 근데 일산이라는 도시는 원래 원주민들이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던 도시였는데, 원지인들이. 근데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막 그 빌딩들도 세워지고 아파트가 세워지는데, 그 주인들은 사실은 일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원래 살던 사람들은 거기다 그냥 허름한 식당 같은 거나 지어서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공간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측면들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일산 살지 않습니까? 일산 사는데, 네. 97년, 네. 96년 즈음에 그때 그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는 아주 황량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저 멀리에 평야 같은 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이름이 불기둥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곳이 대체 어딘가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네.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 이름도 바뀌고 네. 아파트도 세워지고 네. 점점 번화한 곳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영화 속에서 가장 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데가 폐건물입니다. 철거 직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철거 문제도 다루고 있을 뿐더러 이 폐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욕망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전에 지워야 하는 과거의 흔적, 기억 뭐 이런 네. 것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폐건물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공간이 등장하고 네. 시대적인 이야기가 많이 등장함에도 네. 장르적인 뇌피를 두고 있어서 무겁게 느껴지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재밌는 영화고요. 네. 추록 물고기도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추천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첫 영화의 다음 영화에 대한 관계가 봉준호 감독하고 반대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첫 영화가 가장 장르적인 색채가 적어서 오히려 그 뒤에는 장르적인 색채들이 점점 강화하는 식으로 나갔다면 이창동 감독은 첫 영화만 장르적이지 두 번째 영화부터는 장르에서 완전히 탈피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리얼리즘의 진경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미랑 같은 영화, 오아시스 같은 영화, 시 같은 영화를 만드셨죠. 네. 자, 세 번째 영화는 96년도, 딱 정확히 20년 됐네요. 네. 그러고 보면 96년은 홍상수 그리고 김기덕이라는 두 한국 영화에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특히 유럽 쪽에서 그런 두 감독이 모두 데뷔한 해이기도 합니다. 네. 악어가 데뷔작이네요. 이 데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덕 감독은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대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은 유일한 한국 감독이죠. 네. 베니스에서 황금사자상을 피에타로 받았으니까 그 외에도 이제 감독상도 받고 해서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되는 감독님 중에 하나지만 당시에는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완전히 제도권 밖에서 뚝 떨어진 존재 같은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 말에 따르면 영화 감독이 되기로 결심한 것도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 시나리오에 관심을 보이는 제작자가 한번 찾아가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래서 제작자를 만나기 이틀 전에 감독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화 감독이 되기 전에 본 영화 자체가 몇 편 되지 않고 충무로에서 그 흔한 연출부 수업도 받은 적이 없고 그러면서 본인이 시나리오가 당선됐으니까 그 시나리오를 상대방이 영화화하고 싶어 하니까 그럼 나는 감독시켜주지 않으면 시나리오 판권을 넘기지 않겠다 해서 감독이 된 케이스거든요. 네. 제도권 완전히 밖에서 들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이 작품의 장점도 단점도 다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강에 뛰어들어서 자살한 사람들의 시체를 건져 올려서 유족들과 흥정해서 그 시신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악어 같은 존재인 거죠. 근데 심지어는 누가 자살해서 강으로 뛰어들게 되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왜냐하면 시신이 돼야 상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럴 정도의 나쁜 인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투신 자살을 했던 한 여자를 구해주게 되죠. 근데 구해준 게 다른 마음이 있어서예요. 그래서 성적인 노예로 삼고 끊임없이 그녀를 성폭행하고 이러는데 그녀는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둘 사이에 뭔가 감정들이 싹트게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차갑고도 위압적으로 그려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악어의 강렬한 이미지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리고 있는 세계의 난폭함 같은 게 가끔씩은 거부감이 생길 때가 있어서 끝까지 보기 힘들었습니다. 늘.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서 세상이 잔혹하고 난폭한 건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난폭하게 묘사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관객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관객 수가 서울에서 3,000명 들었던 흥행에 참패했던 영화고 비평적으로도 거의 주목받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김기덕 감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그 명징한 이미지들. 그렇죠. 그런 어떤 시각적인 상상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이미지를 위해서 어떤 부분은 내러티브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리고 네. 외국의 어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한국의 어떤 영화를 좋아하냐 물어보면 의외로 박찬욱 감독님보다 김기덕 감독님이 훨씬 더 많이 언급되고 거론되더라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한국 영화들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네. 반면에 어떤 면에서는 무척이나 허술하기도 한 그래서 오히려 더 데뷔작 같은 네. 그런 작품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기덕이라는 한국 영화사에서 거대한 족적을 남긴 그런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의 사실상 원형 같은 것이 사실상 이 영화에 다 있다. 네. 어느 정도 그렇게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김기덕 감독의 남자 주인공은 악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극중의 주인공인 용패 같은 인물입니다. 이 다음 영화가 뭔가 하면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라는 영화가 두 번째인데 김기덕 감독이 그 영화 제목을 원래 악어 두 마리로 할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악어가 원형이라는 뜻이고 네. 본인 스스로가 나는 악어다 라고 네. 인터뷰에서 말을 한 적도 있고 네. 아델이 그 자기의 나이를 앨범 제목으로 하듯이 악어 한 마리, 네. 악어 두 마리, 악어 세 마리 네. 지금 몇 마리 좀 키우셨나요? 악어 한 20마리쯤 되겠죠? 한 20명 만드셨으니까 네.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네. 있겠네요. 근데 어쨌건 이 악어 같은 경우에 그 원형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단 인물이 그렇고요. 조재현 씨가 또 있습니다. 조재현 씨는 그 김기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배우죠. 페르소나 같은 배우인데 여기서 처음 등장해서 이후에 6편, 7편 정도의 주연을 맡기도 했었고요. 출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이 영화의 그 악어는 약간 이 주인공의 양면적인 측면을 다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굉장히 위약적이고 난폭하고 폭력적인데 사실은 순수를 지향하는 인물. 그 다음에 밑바닥에 있지만 구원을 갈구하는 인물. 그리고 굉장히 속스러우면서 사실은 성스러운 인물 이런 것들이라서 그 마지막 장면은 사실 약간 성스럽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원형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힘들게 보긴 했지만 악어를 다시 보니 20년 만에 다시 보니 새롭긴 하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악어 같은 데뷔작은 한국 영화사에서 정말 만나기가 어려운 데뷔작이죠. 어떤 의미에서도 네. 그런 면에서도 분명한 그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작품입니다. 홍상수 감독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입니다. 96년도 5월 4일에 개봉했습니다. 개봉 날짜까지 외웁니다, 제가. 네. 네. 왜 기억하시죠? 5월 5일 전날이라서 기억하기도 하고요. 네, 같이 간 사람이 인상적이었나요? 아니요, 혼자 봤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진정한 영화 관람은 네. 혼자 할 때가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혼자 보시나요? 혼자 볼 때도 있죠. 제가 가장 최근에도 다. 혼자 저는 요즘 BTV를 많이 이용해서 혼자 보고 있습니다. 계속 마케팅을. 네네. 이분 출연료 좀 많이 주세요. 전 심지어 BTV 프리미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진실입니다. 너 백두산 갔다 왔다며? 야! 내가 지금 세탁비 왔자고 이러는 거야? 깜빡이 좀 먹고 안 가지고 나왔어. 자, 홍상수 감독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은 저는 지난 30년간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감독 데뷔작을 하나만 꼽아라 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도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데 영화를 보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한국 영화가 있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늘에서 정말 뚝 떨어진 것 같은. 저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 거울을 들고 있는 약간 짓궂은 소년이 떠올라요. 그 소년이 계속 내가 보기 싫어하는 내 모습을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나는 거울을 보고 싶지 않은데 계속 거울로 내 얼굴을 비춰주면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장난을 치는. 홍상수 감독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모두 17편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또 이 작품은 원형 같은 작품이에요. 네. 근데 많은 돼지 17마리를 키우신. 아까 악어 2마리, 돼지 17마리. 네. 네. 근데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라는 제목인데 일단 제목부터 네. 저는 한국에서 제목 제일 잘 짓는 감독이 홍상수 같아요. 그건 인정. 그렇죠. 네, 인정. 원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은 돼지가 우물에 빠졌던 날이라는 존 치버의 책 제목에서 갖고 온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돼지가 언제 나오는 거야? 돼지 안 나오죠. 네. 우물도 안 나오고. 네, 심지어 원작은 한국 작가인 구효서 작가의 낯선 그렇습니다. 여름이라는 원작이 있죠. 근데 원작을 보셔도 이게 원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 효섭이라는 주인공 이름을 비롯해서 이름 정도 빌려오고 여주인공과 불륜의 사이다 이런 정도의 설정만 빌려왔지 나머지는 철저하게 각색 과정에서 바꿔버려서 제목 짓는 거 센스는 정말 놀랍다고 생각이 드는 게
소설가들이 제목 짓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홍상수 감독의 제목을 볼 때마다 그래, 제목을 이렇게 짓는 건데, 예를 들면 북촌 방향.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래요. 이런 식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잘못 쓰면 아주 치기 어려 보이는 제목일 수 있는데, 홍상수 감독이 맞아요. 제목으로 짓고 나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 보이는 제목이 그렇습니다.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후에 오늘 이 주제를 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감독의 세계에서 이 데뷔작이 차지하는 어떤 그 밑그림으로서의 역할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 점에서 본다면 홍상수의 이후에 나오는 그 감독의 영화들과 꽤 많은 다른 점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원작이 있는 최초의 작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작품이다. 그렇네요. 두 번째는 홍상수 영화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구성이 있죠.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이렇게 만나거나 어긋나면서 그 차이와 반복해서 나오는 어떤 것들인데 이 작품은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4부 구성으로 되어 있고 또 홍상수 감독이 직접 각본에 처음부터 끝까지 쓰지 않은 유일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심지어는 굉장히 재밌게도 시나리오 작가를 4명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4부 구성의 내 인물에 관한 얘기를 각각 하나씩 맡겼습니다. 그걸 통해서 각각 인물의 입장을 대변하게 하는 방식으로 쓰기도 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 봤을 때 제가 사소한 것에서 두 가지로 놀란 게 있는데 하나는 섹스씬입니다. 배드씬인데 극 중에 배드씬에서 콘돔을 사용해요. 지방에 출장 갔을 때. 근데 콘돔에 관련돼서 저렇게 나오는 영화를 한국에서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꿈장면입니다. 꿈장면인데 한국 영화에서 꿈장면은 꿈의 질감을 나타내는, 꿈의 질감을 제대로 영화 속에 끌고 오는 경우가 좀 드물다고 보는데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이은경 씨가 꾸는 자기의 장례식 꿈이죠. 그 꿈은 진짜 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갖고 있는 선한 측면이 있는데 야, 이런 그 질감을 한국 영화에서 묘사한 적이 있나 싶어서 이 장면들은 굉장히 놀랐죠. 네. 저도 그 몇몇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대부분 출판사 장면 혹은 이 글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보시는 그쪽 장면이 유독 잘 보이고요. 그 홍상수 감독 특유의 조롱하는 것 같은 대사가 있는데 전 보다가 정말 웃겼던 장면이 어디였냐면 고깃집에서 이 주인공이 소설가잖아요. 고깃집 직원이 지나가다가 소설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별을 쓰신 분 이문열 작가분 오셨습니까? 근데 이게 제목도 일단 틀렸고 무명의 소설가에게 이걸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 장면이 뭔가 이상한 조롱인데 웃기지만 뭔가 마음이 씁쓸해지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 작품은 당시에서도 굉장히 모던한 작품으로 크게 각광을 받았지만 지금 봐도 낡은 느낌이 거의 들지 않고요. 홍상수 월드라는 것이 대체 어떻게 처음 시작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작품이면서 이 5분 중에서 가장 데뷔 시기가 빨랐던 1992년 작품이죠. 박찬욱 감독의 다른 해가 꾸는 꿈입니다. 이 작품 좋아하십니까? 다른 모든 작품은 제가 이전에 봤던 작품들인데 다른 해가 꾸는 꿈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전에도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최근에 이제 볼 수 있게 됐는데 박찬욱 감독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야. 친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면 어떤 예술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게 있고 그게 표현되지 못한 환경, 그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데뷔작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모든 데뷔작 중에 가장 의미심장한 데뷔작이 아닌가. 저 사실은 정확하게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저는 비무비스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작품은 애초에 목표가 높지 않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당시로서도 저예산에 해당하는 1억 원 정도의 제작비를 들였고 더군다나 이 주연 배우가 이승철 씨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아이돌이죠. 그래 이제 나는 먼 길을 이렇게 가야만 해. 믿을 수가 없어. 나의 말을 기억해. 다른 해가 꾸는 꿈이라도. 저는 데뷔작이라면 어떤 치기 같은 게 있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세상에 처음으로 나를 내보이는 순간에 너무 완벽하게 이루어진 세계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세상을 깨고 싶은 돌멩이 같은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치기라는 측면에서는 박찬욱 감독의 데뷔작이 가장 오늘 다뤘던 데뷔작 중에 치기로 뭉쳐진 어떤
단단한 형태의 데뷔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 영화의 어떤 과잉된 측면, 특히 문학적으로 과잉된 측면들이 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 참혹한 상황에서 가축병원에 가게 되는데 개처럼 살아온 내가 이런 데서 죽다니 말이야. 이런 식의 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직접적으로 그 상징 같은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서 네. 사실은 걸리는 부분들이 없지 않죠. 한편으로는 그 말씀해 주신 그런 말하자면 문어체적인 대사 같은 게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지금의 박찬욱 감독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 스스로가 이 작품을 이제 본인 스스로가 약간 셀프 디스처럼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 팬들 입장에서는 그게 재밌기도 하면서 이렇게 약간 민망해지기도 하는 부분도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내 전작 DVD 세트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다른 해가 꾸는 꿈을 스스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네. 다음 작품인 3인조까지 그렇죠. 하지만 그 이후에 박찬욱 감독은 세 번째 작품인 공동경비구역 JSA부터는 뭐 한국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이 되었잖아요. 2000년이죠? 그렇습니다. 2000년이 참 대단한 해인 것 같습니다. 탄생도 맞이하시고. 어쨌건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모두 5편의 작품을 다뤄봤습니다. 그 작품에는 뭐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지금 생각하면 약간 시대가 흐른 느낌도 있고 여전히 생생한 작품도 있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편의 감독이 워낙 그 대단한 작품 세계를 만들었으니까 네. 그 시작이 어땠나를 보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 아닐까 어떤 싶은데요. 예술을 감상할 때 저는 이 방법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 작가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를 한꺼번에 쭉 본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변화했는지 어떤 세계를 받아들이고 버렸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5분의 데뷔작을 본다는 것은 지금의 현재에서 그렇죠. 뺀 게 무엇인지 더해진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한 예술가의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네.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저희가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네. 액센트를 주기 위해서 뭘 또 조물락조물락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5편 중에서 그날 소개된 영화들 중에 본인이 제일 뭘 좋아하는지 한 작품씩만 바로 마음을 밝히는 걸로 네. 그리고 나서 이 5편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좋은 한 장면만 고르는 걸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는 네. 봉준호 플란다스의 감독님을 플란다스의 개를 보고 있으면 그 묘한 리듬감 그리고 이상한 유머 감각 그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와닿고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추격 장면입니다. 비행기 날고 이거요? 그 장면에서 그 리듬감, 그러니까 가까워졌다가 점점 멀어지는 그 카메라 워킹의 리듬감, 그리고 뜬금없이 비행기가 나타나는 그 순간, 그 모든 게 대단한 유머 감각이 담겨 있는 리듬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저는 그 장면을 뽑겠습니다. 저는 5편 중에서 한 작품만 고르라면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을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작품은 정말 걸출한 데뷔작이었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한 장면만 고르라면 저는 플란다스의 개에서 고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면인데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 강사로서 뭔가 뇌물을 바쳐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내가 어렵게 마련해 준 돈을 케이크 밑에 돈을 지폐다발을 깔죠. 네. 네. 그래서 넣는데 보통 케이크 상자에 넣다 보면 그 높이가 있을 텐데 밑에 지폐다발을 깔다 보니까 높이가 걸려서 맨 위에 체리가 위에 딸기입니다, 딸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맨 위에 딸기가 걸리는 겁니다. 걸릴 때 그 유호정 씨가 무표정한 표정으로 걸리니까 딸기를 딱 빼서 남편 입에 넣어주는 장면.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뒤로 가서 그 돈을 들고 이제 뇌물을 바치러 가는데 거기서 구걸하는 아주머니가 오는데 그 아주머니한테 어차피 수천만 원 중에 10,000원 한 장은 괜찮으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을 빼서 주는 장면. 네. 거기까지가 페이소스가 진짜 좋죠.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 제대로 풍겨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의 3위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벌써 17위 장면은 뭡니까? 네. 이동진, 김중혁의 영화당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김중혁입니다.
네, 영화당 앞으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컨셉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매주 하나의 방송 분량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씩 주제를 잡아서 그 영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스타일의 방송을 예전부터 사실은 제가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